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실수를 해? 니깎게 뭔데?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끄러워. 당장 치우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 불리는 제1그룹의 본사. 로비는 마치 거대한 대리석 성벽처럼 차갑고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대리석 바닥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58배 해숙은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버린 오물을 닦아내며 살아가는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에게 이 로비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단 하나의 창이었습니다. 바로 이 화려한 성벽 안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딸 지우가 번듯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숙은 딸이 행여나 회사에서 청소부 엄마 때문에 고개를 숙일까봐 화장실 구석에서 숨죽여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지우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만 들리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6년 전 그 지독했던 가난과 협박 속에서 홀로 지우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사라졌던 그날부터 해숙의 유일한 삶의 이유는 오직 지우였습니다. 해숙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금색 펜던트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해숙을 자신의 전부라 불렀던 남자 중권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징표이자 해숙이 이 모진 세상을 버텨온 문신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해숙은 매일 아침 로비에 들어서는 중권의 뒷모습을 기둥 뒤에서 몰래 훔쳐보며 남몰래 흐느꼈습니다. 재계의 거물이 되어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중권은 자신이 매일 밟고 지나는 그 대리석 바닥을 닦는 여자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해숙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로비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제1그룹의 핵심 협력사인 한성유통의 후계자 성준이 로비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준은 지우에게 노골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괴롭혀온 아나무인의 남자였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우에게 성준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지우 대리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왜 자꾸 청승맞게 구는 거야? 성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지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해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오만한 남자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해숙은 차마 나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우가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까봐 해숙은 청소도구함 뒤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자 인적이 드문 지하 화장실에서 모녀는 비밀스럽게 만났습니다. 해숙은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아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데 저런 사람 말에 휘둘리면 안 돼. 지우는 엄마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성공해서 엄마 이런 고생 안 시켜야 하는데 저런 인간들 때문에 엄마가 비참해지는 거 나 정말 못 보겠어. 지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해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명을 억눌렀습니다. 해숙은 지우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보물인 펜던트를 보여주며 다독였습니다. 지우야, 이 엄마는 하나도 안 비참해. 너만 있으면 돼. 너는 이 엄마의 자부심이야. 알았지? 지우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화장실에서 해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청소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고. 그리고 내 딸만큼은 이 화려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해숙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해숙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성준이 일부러 대리석 바닥에 진득한 커피를 쏟아부으며 지나가던 해숙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어이, 거기 아줌마 눈 안 보여? 여기 우물 안 치워?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깍듯하게 일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성준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해숙은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성준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해숙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툭툭 치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연봉 다 합쳐도 이 구두 한 장 못 사. 해숙은 모욕감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중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숙였습니다. 중권에게만큼은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준은 해숙의 턱을 치켜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말을 무시해? 고개 들어. 바로 그 순간 로비 한복판에서 해숙의 비명과 함께 성준의 폭언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해숙은 이 굴욕의 현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26년 전 사라졌던 첫사랑을 눈앞에 둔 중권은 과연 해숙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평범한 청소부의 눈물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성준은 해숙이 고개를 숙이자 더 기세등등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일그룹의 서비스 수준입니까?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우리 회장님 귀한 로비를 더럽히고 있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해숙의 고개는 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중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권은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해숙은 중권의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중권 씨 그냥 지나가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해숙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성준은 중권을 보자마자 달려가 아부를 떨며 해숙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이 청소부가 실수를 하고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훈계 중이었습니다. 중권의 시선이 천천히 해숙의 등을 향했습니다. 해숙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26년 만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첫사랑의 향기. 그러나 해숙이 입고 있는 것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얼룩진 청소복이었습니다. 중권이 입을 떼려는 찰나 로비 입구에서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난도질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지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지우는 앞뒤 재지 않고 성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우의 외침에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권과 성준 그리고 해숙과 지우 네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이 지독한 우연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제일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지우의 바짓가랑이를 몰래 붙잡으며 나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지우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해숙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비밀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의 극악무도한 갑질이 극에 달하며 해숙의 존엄이 바닥까지
짓밟히는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집니다. 해숙을 무릎 꿇린 성준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펜던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절대 놓칠 수 없는 복수의 전초전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해숙의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1그룹 로비의 화려한 조명은 해숙의 초라한 청소복 위로 잔인하게 쏟아졌고 수십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숙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이탈리아제 명품 구두를 해숙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아줌마,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구두 한 짝이 내 목숨값보다 비싸다고. 근데 감히 여기다 커피를 쏟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테러야, 테러. 성준의 고함은 로비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으려 했지만 성준은 그런 해숙의 손을 구두발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닦지 마. 내 그 더러운 걸레질로 내 구두를 더럽히지 말라고. 사과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서. 해숙은 수치심에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습니다. 바로 옆 엘리베이터 앞에는 평생을 그리워한 중권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자신의 금쪽 같은 딸 지우가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숙은 행여나 지우가 나설까봐 혹은 중권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까봐 고개를 쳐박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의 악마 같은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뭐해? 안 꿇어? 제1그룹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회장님, 이런 기본도 안 된 인간들이 우리 회사 로비를 돌아다니게 두실 겁니까? 성준의 도발에 중권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중권은 평소 청소 노동자들을 예우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성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성 유통과의 복잡한 계약 관계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을 권력의 승인으로 착각한 성준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해숙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강제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털썩 소리와 함께 해숙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해숙의 비명이 짧게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빌어봐. 아줌마가 흘린 구정물, 아줌마가 다 하차서 치워야지. 안 그래? 성준의 입에서 나온 구정물 하차라는 말에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성준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대리석 바닥으로 툭 투둑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우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려 하자 옆에 있던 동료들이 지우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지우 대리, 참아. 지금 나서면 너까지 해고야. 동료들의 속삭임에도 지우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온 그 고귀한 엄마가 쓰레기 같은 남자 앞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지우와 눈이 마주칠까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야, 오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제발 참아라. 해숙의 간절한 속마음은 비명이 되어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성준은 해숙이 반응이 없자 짜증이 난 듯 해숙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 해숙의 옷깃이 벌어지며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낡은 금색 펜던트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청소부 주제에 금붙이를 달고 있어? 이거 훔친 거 아냐? 성준은 비열하게 웃으며
해숙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손으로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해숙은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해숙의 애원에도 성준의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쭈, 이게 어디서 힘을 써? 내놔보라고. 성준이 거칠게 팔을 휘두르자 낡은 체인이 견디지 못하고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끊어져 버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해숙의 목을 지키던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습니다. 펜던트는 공중을 한 바퀴 돌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굴렀습니다. 해숙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떨어져 나간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뒹구는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그 펜던트를 구두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이런 싸구려가 내 목숨줄이라도 되는 모양이지? 로비 한복판에서 중년 여성이 무릎을 꿇고 그 발밑에서 낡은 목걸이가 짓밟히는 광경은 흡사지옥도와 같았습니다. 중권은 묘한 기시감에 휩싸여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펜던트의 모양, 빛바랜 금색의 광택, 그리고 26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건넸던 그 독특한 문양. 중권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중권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성준은 회장이 다가오자 자신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듯 더욱 당당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회장님 보십시오. 이런 질 낮은 인간이 우리 그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성준의 폭언이 정점에 달한 순간 해숙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펜던트를 잡으려 했습니다. 성준은 비웃으며 다시 한번 해숙의 어깨를 밀쳤고 해숙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비참한 순간 로비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손 치워. 당장 그 손 치우라고 이 인간 쓰레기야. 더 이상 참지 못한 지우가 동료들의 손을 뿌리치고 폭풍처럼 달려나왔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해숙을 감싸 안으며 성준을 향해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엄마를 무릎 꿇려? 내가 뭔데? 지우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중권의 귀에 화살처럼 날아가 박혔습니다. 중권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채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해숙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지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성준은 당황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엄마, 지우 대리, 지금 제정신이야? 이 청소부가 내 엄마라고? 어쩐지 근본이 없다 했더니. 성준의 조롱이 이어지려는 찰나 중권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준 본부장, 지금 그 입 닥치지 못해? 중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의 해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중권의 목소리에 몸을 움츠리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너진 존엄, 짓밟힌 진실, 그리고 26년의 세월을 깨부수고 나타난 잔혹한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펜던트와 무릎 꿇린 해숙, 그리고 분노에 찬 지우와 얼어붙은 중권. 이 네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로비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질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해숙이 지켜온 26년의 세월이 단 10분 만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린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잠자던 사자의 심장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해숙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해숙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그리고 펜던트를 본 중권의 확신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국과 심판에 이어집니다. 로비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입에서 터져나온 우리 엄마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강타한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성주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지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지우 대리 당신 평소에 자존심만 더럽게 세다 했더니 이런 청소부 밑에서 커서 그랬던 거야? 끼리끼리 논다더니 아주 가관이네. 모녀가 쌍으로 대기업 로비를 물 흐리고 있었구만. 성준의 모욕적인 언사는 멈출 줄 몰랐고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해숙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해숙은 지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아니야. 어서 가. 엄마 괜찮으니까 제발 그냥 가. 해숙은 이 순간에도 딸의 앞날이 걱정되어 자신의 고통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낡고 부서진 펜던트를 소중하게 집어들더니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성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우의 눈동자에는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준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하자 지우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찰진 마찰음과 함께 성준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입을 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대? 미쳤어? 성준이 뺨을 감싸 쥐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쳤어. 자기 자식 앞길 막을까봐 숨죽여 살던 우리 엄마를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한 너 같은 쓰레기를 보고 제정신일 자식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은 그 비싼 구두? 우리 엄마가 이 로비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보다 값진 게 단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 지우의 절규는 로비 벽면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성주는 분에 못 이겨 지우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비 한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유명 인플루언서 미나의 스마트폰 렌즈가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실시간 상황 보시죠. 한성유통 후계자가 청소부 아주머니를 무릎 꿇리고 구정물을 하츠라고 합니다. 심지어 말리는 직원에게 손찌검까지 하려 하네요. 미나의 긴박한 목소리와 함께 채팅창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분노 섞인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주변에서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기업 협력사 후계자의 역대급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은 삽시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과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섞인 웅성거림이 로비를 가득 채울 때쯤 중권이 천천히 그들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중권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성주는 중권을 보자마자 꼬리를 내리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먼저 제 구두를 더럽혔고 저는 교육 차원에서 중권은 성준의 말을 가로막으며 지우의 손바닥 위에 놓인 펜던트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끊어진 체인 사이로 보이는 낡은 금색의 광택.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희미한 이니셜을 확인한 순간 중권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중권은 떨리는 손을 뻗어 펜던트를 만지려 했지만
지우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보호하며 중권의 손을 피했습니다. 중권은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지우의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그 펜던트 어디서 난 거지? 중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26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물건 아니라고요. 26년이라는 숫자가 중권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자신이 해숙을 잃어버렸던 그 세월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중권은 무릎을 굽혀 해숙의 시선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해숙아, 혹시 해숙이니? 중권의 낮은 읍조림에 해숙의 어깨가 크게 움찔거렸습니다. 해숙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입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아실 리가 없습니다. 해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권은 확신했습니다. 이 가냘픈 떨림과 사무치게 그리웠던 목소리를 잊을 리 없었습니다. 성주는 옆에서 눈치 없이 다시 입을 놀렸습니다. 회장님, 저런 청소부랑 아는 사이실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성준이 해숙의 팔을 잡으려 하자 중권의 불호령이 로비를 찢어 놓았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중권의 분노는 성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중권은 비서실장을 불러 로비를 폐쇄하고 기사들을 통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비의 전광판에는 여전히 지우와 해숙이 겪은 수치스러운 영상이 실시간으로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이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해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았습니다. 중권은 그런 해숙을 차마 안아주지도 못한 채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26년을 찾아 헤맸던 나의 사랑이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인지, 왜 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녀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책이 중권을 집어삼켰습니다. 로비를 가득 메운 직원들은 회장의 이례적인 반응에 숨을 죽였고 성주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갑질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6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고 제1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서막이었습니다. 지우는 해숙을 부축하며 당당하게 로비를 걸어나갔고 중권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내와 딸을 감히 내 놈들이. 중권의 혼잣말은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타고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성준을 넘어 그 배우인 한성유통과 26년 전 해숙을 내쫓았던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졌던 그 순간 평범한 청소부의 인생은 끝이 났고 화려한 사자의 귀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처절한 응징과 중권의 폭풍 같은 분노가 휘몰아칠 이야기는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로비의 소란이 폭풍전야의 정적 속으로 잦아든 시각, 제1그룹 60층 회장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중권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로비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초라한 중년, 여인과 그녀를 비참하게 짓밟는 성준의 악마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중권의 눈동자는 화면 하단, 성준의 구두 끝에 짓밟힌 채 뒹굴고 있던 그 낡은 금색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럴 수는 없어. 중권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6년 전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고백과 함께 돌연 자취를 감췄던 해숙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해숙의 목에 걸려있던 그 펜던트와 영상 속에서 바닥을 뒹굴던 펜던트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권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을 이잡듯 뒤졌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했지만 해숙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심장과도 같았던 여인이 자신의 발밑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중권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권은 화면 속에서 엄마를 감싸 안으며 절규하던 지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해숙을 빼닮은 눈매와 자신의 고집스러운 인매를 그대로 물려받은 젊은 여자. 26세라는 나이. 중권은 직감했습니다. 지우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지켜주고 싶었던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내 아내가 내 로비에서 짐승 취급을 당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 중권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책감에 집무실의 대형 크리스털 화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요란한 파편 소리가 비서실까지 들렸지만 중권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당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그 아이 마케팅팀 지우 대리의 인사 기록 카드와 그 어머니 해숙 씨의 이력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1분이라도 늦으면 내 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잠시 후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중권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해숙이 지난 5년간 이 건물에서 일하며 받은 부당한 대우와 협력사놈들의 아나무인 격인 갑질 보고서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성준이라는 놈이 지우를 사적으로 불러내 괴롭히고 그것을 빌미로 해숙에게 모욕을 준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권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성유통, 감히 내 영린을 건드리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중권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지금 즉시 한성유통과의 모든 신규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 이미 진행 중인 채권은 즉각 회수하고 그들이 납품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티끌만큼의 하자라도 찾아내서 법정 최고형으로 고발해라. 그리고 성준, 그놈과 그 아비인 성준의 부친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중권의 명령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해숙과 지우는 로비에서의 사건 이후 짐을 싸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숙은 끊어진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지게 생겼어. 회장님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니? 해숙은 자신의 수치보다 딸의 해고를 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런 회사는 차라리 안 다녀도 돼.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는 곳에서 일해서 뭐해? 내가 어떻게든 길을 찾을 테니까 엄마는 이제 그만 울어. 지우가 엄마를 위로하던 그때 낡은 단칸방 앞으로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할 정도로 화려한 행렬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제1그룹의 보안팀원들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숙의 집 대문 앞에 일렬로 서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셔오라는 엄명이 있으셨습니다. 해숙은 겁에 질려 지우의 뒤로 숨었지만 비서실장의 정중한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유통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와 세무조사 소식에 성준의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던 중 성준이 로비에서 벌인 영상이 일파만파 퍼진 것을 확인한 그는 성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건드린 게 일개 청소부인 줄 알았어? 제1그룹 회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당장 가서 빌어. 무릎을 꿇든 목숨을 내놓든 가서 회장님. 화를 풀어드리지 못하면 우리 가문은 오늘로 끝이다. 성준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잠자던 사자의 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중권은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권은 직접 레드카펫을 깔게 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검은 세단에서 해숙과 지우가 내렸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청소복 위에 낡은 겉옷 하나를 걸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중권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재계 최고의 권력자 중권이 해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는 비명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권은 해숙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미안하오, 해숙아. 26년이나 늦어서 정말 미안하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당신과 우리 딸을 무릎 꿇리게 하지 않겠어. 이 건물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니까. 중권의 선언에 로비는 충격과 감동으로 뒤덮였습니다. 지우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엄마와 중권을 번갈아 보았고 해숙은 참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사자의 귀환과 함께 해숙을 짓밟았던 악마들에 대한 처절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을 멈추게 할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은 이렇게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제1그룹 본사 로비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더 이상 화려한 광고 영상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한성유통의 후계자 성준이 해숙을 무릎 꿇리고 폭언을 퍼붓던 로비의 CCTV 영상과 인플루언서의 생중계 화면이 교차하며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황금빛 레드카펫이 길게 깔렸고 그 끝에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서슬 퍼런 눈빛을 빛내는 중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여전히 얼룩진 청소복을 입고 있는 해숙과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훔치고 있는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중권은 해숙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해숙아, 저놈들이 너에게 시킨 짓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니? 저놈들이 내 존엄을 밟고 우리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순간을 단 1초도 잊지 마라. 오늘 그 대가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것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잠시 후 로비의 회전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색이 된 성준과 그의 아버지 한성유통의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로비를 호령하던 성준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권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성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머리를 지시기듯 눌렀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사람을 몰라보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성준의 아버지는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중권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권의 시선은 오직 성준의 구두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제 해숙의 손등을 짓눌렀던 바로
그 명품 구두였습니다. 중권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구정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가져와 성준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들이부었습니다. 아! 성준의 비명과 함께 구정물이 그의 비싼 정장을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중권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성준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준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내 놈이 그랬지? 이 구두 한 짝이 내 아내의 목숨값보다 비싸다고. 내 놈이 그랬지? 우리 딸이 근본이 없어서 청소부 밑에서 자란 거라고. 중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 전체를 울리는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중권은 성준의 뺨을 향해 벼락 같은 손속을 날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때마다 성준의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손은 내 아내를 밀친 죗값이고 이 손은 내 딸의 눈물을 짜낸 죗값이다. 연이은 매질에 성준은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중권의 분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권은 성준의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한성유통, 내 놈이 아들놈 권력을 믿고 뒤에서 얼마나 많은 협력사들을 등쳐먹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놈 가문의 모든 자산을 오늘자로 가압류했다. 내 놈들이 살던 저택, 타던 차, 심지어 내 마누라가 두르고 있는 사치품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길바닥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내 아내가 26년 동안 청소포를 잡고 살았으니 내 놈들은 평생 지하도에서 박스를 줍고 살아야 공평하지 않겠나? 중권의 선고에 성준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실신하듯 고꾸라졌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어제 해숙이 당했던 수모가 그대로,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강한 위력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약자를 짓밟았던 자들에 대한 신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성준은 젖은 옷을 입고 바닥을 기며 해숙의 발등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사모님,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발요. 해숙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지우가 단호하게 성준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지우는 부서진 펜던트를 성준의 코앞에 들이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싸구려라고 했지? 이 펜던트에는 우리 엄마의 눈물과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의 무게가 담겨 있어. 내 놈 같은 쓰레기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이제 평생을 내가 무시했던 그 근본 없는 사람들 밑에서 굴욕을 맛보며 살아라. 그게 내가 지은 죄의 무게니까. 지우의 단호한 일갈에 성준은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중권은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들을 당장 로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 만약 법망을 피해 도망가려 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려라. 경호원들에게 개 끌리듯 끌려나가는 성준. 부자의 뒤로 로비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질에 시달리던 모든 이들의 대리만족이자 진정한 정의가 구현된 순간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중권은 다시 해숙의 곁으로 돌아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숙은 이제야 긴장이 풀린 듯 중권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26년의 한 5년의 모욕, 그리고 청소복 속에 감춰야 했던 그 지독한 모성애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성유통의 부도 소식과 성준의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속보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권은 로비에 모인 모든 직원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을 나의 가족으로 대우하겠다. 그리고 내 아내와 딸을 짓밟았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전 세계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중권의 카리스마 넘치는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해숙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안주인이자 사랑과 존엄을 되찾은 승리자였습니다. 가슴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사이다 뒤에 찾아온 이들의 가슴. 뭉클한 재회는 이제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화려하고도 경이로운 파티가 제1그룹의 메인 컨벤션 홀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남몰래 눈물 흘리던 청소부들이 이제는 최고급 유니폼을 입고 귀빈들의 박수를 받으며 당당히 서 있었고, 로비 한복판에서 해숙을 무릎 꿇렸던 성준 부자의 몰락은 전광판의 뉴스 속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성준은 이제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떨군 죄인이 되었고, 그가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는 중권의 손에 의해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파티의 주인공이 입장한다는 사회자의 웅장한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낡은 청소복을 입은 초라한 여인이 없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해숙이 중권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고통이 승화되어 이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아우라가 해숙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권은 해숙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잡은 채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중권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중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친애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제1그룹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생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26년 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 곁을 떠나야 했던 나의 아내 해숙입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을 지켰고, 제가 가장 어리석었을 때 저를 대신해 모든 고통을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마케팅팀의 지우 대리는 제 친딸이자 제1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중권의 파격적인 선언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 해숙을 바라보았고, 해숙은 딸의 손을 맞잡으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낡고 부서졌던 펜던트는 이제 명장의 손길에 의해 화려한 보석함 속에 안착하여 세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갑오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해숙은 잠시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무장갑을 끼고 락스 냄새에 절어 살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해숙은 꿈만 같은 현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중권이 다가와 해숙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해숙아, 아직도 꿈인 것만 같소? 당신을 다시는 내 눈밖에서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당신이 그동안 겪었을 그 모진 세월을 내가 평생을 바쳐 갚아주겠소. 중권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중권 씨. 원망은 이미 다 씻겨 내려갔어요.
우리 지우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지우의 앞날을 지켜보고 싶어요. 두 사람의 따뜻한 포옹 위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제1그룹의 경영 총괄 전무로 공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우가 첫 출근을 하던 날 로비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숙과 함께 고생했던 청소부 동료들이 지우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꽃다발을 건넸고 지우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곳에서 일하는 그 누구도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건물을 지키는 우리 가족입니다. 지우의 연설은 직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고 갑질이 사라진 제1그룹은 소통과 존중의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성주는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며 자신이 무시했던 이들의 고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가 누렸던 모든 부정한 재산은 해숙의 뜻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재단 설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과응보가 실현된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숙과 중권 그리고 지우는 낡은 단칸방 대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저택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해숙이 정성껏 차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앞에서 중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해숙이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먼. 중권의 농담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해숙은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도둑처럼 찾아왔지만 사랑은 기적처럼 다시 찾아왔노라고 말입니다. 낡은 펜던트 속에 담겨있던 26년의 그리움은 이제 행복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결실이 되어 세 가족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청소부 사모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며 찬란한 막을 내렸습니다.